거미집이 거기 어떻게 생겼냐면 그 옆에 그림 그려놨죠? 예, 거기에 이제 어떤 거미가 1000m 이런 데서 이게 막 돌아다니면 뒤에서 꽃무늬에서 뭐가 나오냐면 끈적한 줄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똘똘똘 그 말고 다니면 모양이 그렇게 모양이 돼 있죠? 그걸 거미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잠자리 같은 게 가다가 딱 달라붙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미가 막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거미집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 거미집 모형은요, 에치켈이라는 경제학자가 그 농산물 시장이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간의 공겨에 따라서 몇 년에 걸쳐서 움직이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모형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거미집 모형. 근데 요거를 부동산에도 한번 접목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거미집 모형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해볼게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세요. 그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됩니다. 이렇게 P0, Q0. 그러니까 전 시간에 했던 거 이제 균형에 이르는 과정인데, 균형에 만약에 이 균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 수준으로 이렇게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려는 양 이만큼이 아닙니까? 맞죠? 팔려냐 이렇게 많죠? 그럼 물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고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게 자꾸 싸지니까 안 팔려고 줄어드는 거죠. 이게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으면요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이만큼이죠. 사고자 하냐 이렇게 많으니까 이만큼 물건 모자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왈라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왈라스.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요. 왈라스라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다른 형태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자, 고전학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은요 교수였던 사람인데 이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이건 이제 마샬이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랄까요?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과소 생산되어 있다고 치자. 이렇게 과소 생산되면 이렇게 물건 조금밖에 생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자, 이 받고자 하는 공급자는요. 자, 볼게요. 자, 공급자는요, 이만큼 물건을 만들어 팔 때 이만큼 최소한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시간에 했었죠? 왜냐하면 자기도 비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이상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는요, 수요자는 자, 이만큼 구입할 때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경제학에서 효용곡선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만한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상응해서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게 물건이 이렇게 조금 생산되어 있을 때는요. 공급자는 최소한 이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의 극대화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얘들이 돈 많이 주겠다니까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려고 할 겁니까? 이렇게 올려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는요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겁니다. 이걸요 정상 이상의 초과 이익을 챙긴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한 물건은요 다른 기업들이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예? 안 만들려? 자, 볼게요. 어떤 옷이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럼 다른 옷 만들어요. 자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곧바로 생산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거 너 먹을 게 있느냐 곧바로 생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생산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요, 물건이 많아지니까,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물건 남아 도니까, 많아지니까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물건이 과잉 생산돼 있다 치자. 과잉. 자, 그러면 이 정도 생산량 수준에서 공급자는 최소한 이거 이상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요 최대한 이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지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자는 1,000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는요 200원 이상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고에 허구한 날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땡처리 뭐 이런 거에서 낮춰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안 팔린 거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춰서 팔 수밖에 없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정상적인 이윤보다 훨씬 못 미치게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초과 손실이다 집니다. 무슨 손실이라고요? 초과 손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손해나는 물건, 가격도 폭락하고 이런 거를 기업들이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급격히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산이 줄어드니까 또 물건이 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럼 소비자가 지불하고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마샬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마샬. 근데 이 논리가 자, 일반적인 재화는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죠. 부동산, 농산물이라든가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균형에 이르기가 아주 곤란하다입니다. 왜 그럴게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마늘 시장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마늘이 이렇게 과소 생산돼 있다. 시작. 마늘이 어떻게 생산했다고요? 과소. 그리고 자, 여기서는요, 1년에 농사를 한 번 짓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한 번. 그리고요, 또 뭘 가정하냐면 해외에서 수입 같은 거 없다 가정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물건 가져오고 이런 거 없다 가정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농사 짓고 이렇게. 자, 그러면 물건이 이제 마늘이 과소 생산됐으니까 김장철에 아줌마들이 서로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가격이 막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마늘 농사 짓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챙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이런 물건을 서로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물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면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나요? 근데 자, 이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면 농부들은 마늘의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공장에서 제 가동하면서 바로 늘리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내년에는 뭐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농부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내년에는 기필코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심어야 되겠다 하면서 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나긴 겨울을 지나서 이제 2018년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오니까 너도 나도 생각대로 뭘 심기 시작했어요? 마늘 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과잉 생산된 거예요.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급기야는요, 마늘을 내다 팔려오니까 수송비가 가격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쩔 막 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일반적인 재화라면 가격이 폭락한 거를 사람들은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바로 생산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다시 물건이 줄어드니까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올라갈 수 있는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은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속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농부들이 농사 망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산량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내가 마늘 심으면 인간도 아니다 하면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속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나긴 겨울을 어렵게 지낸 거 아닙니까? 힘들게 지냈겠죠? 마늘가 폭락하는 바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지내서 2019년이 돌아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마늘 농사 지은 사람 있어서 없어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과소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다고요?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가격이 올라가면 곧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요, 가격 올라가면요, 다음 년도라 대선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산의 시차가 좀 난다는 겁니다. 기차가 가격이 폭락하면 곧바로 생산량을 줄인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 년도 대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현상이 있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마치 그림을 그리면요, 거미집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걸요,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맨 위쪽에 기본 가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 가정은요, 우리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수요량을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금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수요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금기가 올해를 얘기합니다. 올해의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의 수요량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마늘이 비싸면 안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싸면요, 싸면 바로 많이 사려고 하죠? 바로 결정해야 하네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공급량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급량은요,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자, 전기의 가격이 폭등했으면 바로 생산량을 늘리면 이런 형태가 안 발생이 돼요. 근데 전기의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올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전기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올해의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상의 비합리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볼게요. 이때 2018년도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부들은 전부 다, 자, 그 농사 망친 거 아닙니까? 농협에 돈도 못 갚고,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년도에 내가 또다시 마늘 농사 지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죠? 그죠? 장을 지지겠다 해서 또 나오던데, 요번에, 영등포에.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어쩌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생각할게요. 가격이 폭락했죠? 그럼 왜 속으로, 왜 내년도에는 내가, 마늘 농사 지으면 장을 지지겠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년도도 계속 폭락할 걸로 예상돼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할게요. 가격이 폭락하니까 농사 망쳤죠?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년도에 내가 마늘 농사 안 짓겠다고 생각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년도 계속 가격이 폭락할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요, 가격이 폭락하면 나는 그래도 마늘 또 심겠다. 이런 사람은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농부들은요, 예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예상의 비합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냐? 천만에요. 자, 보세요. 본인이 마늘 농사 지었는데 다 망쳤다고 치자. 농협 돈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럼 또 마늘 농사 짓고 싶을까요? 전혀 안 그렇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안 시켰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마늘이 안 팔려갖고 막 남아 도는 거죠. 아니, 날르는 수송비도 안 들어가죠.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마늘 안 팔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오르면 그때 팔아도 돼야 한대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굳이 손해는 봐야 안 봐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늘이라는 게 그에 안 팔면 다 썩어 문드러진다고 해줘야 돼요.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버리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이 트레이더스에 가서 이 삼겹살 먹으려고 이만큼 마늘 샀던데 이만큼 먹고 나서 김치 냉장고에 수저 박아놨더니 썩었다고 그러던데. 썩었다. 그 며칠 지나면 썩어 안 썩어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불과한 건요, 그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시겠죠? 이걸 가정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재화의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자,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니까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이상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일반적인 재화라면 생산량을 막 늘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늘은 곧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내년도에는 그 마늘 심어야 되겠다 하면 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이렇게 2017년도에는 뭐라고요?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경제 상태가. 그러면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냐? 이만큼이죠? 요거는요, 그 다음 년도 돼서 이만큼 생산량이 증가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증가했죠? 이때는요, 과잉 생산된 겁니다. 어떡하라고요? 과잉. 그러면 이만한 물량에서 농부는 최소한 이거 이상 받아야 되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농부는 1,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소비자는요, 300원 이상 못 주겠다는 얘기죠?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늘을 그냥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쩔 수 없이 그에 못 파는 건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폭락했어요, 안 폭락했어요?
폭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세아라면 사람들은, 기업들은 이런 걸 물건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자, 마늘은 그게 아니죠? 마늘은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자,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년도엔 내가 마늘 농사 좀 인간이 안 하면서 집에 안 가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또 여기서 끝난 겁니다.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가격이 폭락했죠? 여기 또 요 폭락한 상태에서 생산하고자 하냐 이만큼 아닙니까? 요거는 그 다음 연도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또다시 과소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마치 이 그림이 거미집처럼 보이지 않나요? 약간 거미집 모양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조금 이따 그리면 진짜 거미집처럼 보입니다. 요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매끄럽지가 않았는데 대충 아시겠나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다시 할까? 설명이 아주 매끄럽지가 않네. 예? 대충 아시겠나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개떡같이 얘기한 대로 그냥 알아들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동산에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2004년도인가 그때 같은데 2004년도에 여기가 이제 부천 지역입니다. 부천에 이제 중동 지역, 상동 지역 이렇게 있는데 자, 상동 지역, 중동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외곽 순환도로고 판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있는데 자, 여기가 상동, 중동 지역인데 이 중동 지역에 어떤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기 이제 오피스텔을 2동을 딱 지었습니다. 2동을 딱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복층 형태로 지었습니다. 복층형이 뭔지 아시죠? 다락 같은 거 만들어서 잠도 자게끔 이렇게 하는 게 한번 대박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건설업자가 딱 지었는데 정확히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었습니다. 대박났습니다. 진짜 한 500m 줄을 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문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업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저기다가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죠? 지어야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건설업자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저기다가 뭘 지어야 되겠다고요?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몰래 이제 땅을 이제 구입해서 뭐라고요? 오피스텔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2, 3년 지나니까 막 우후부터 뭐가 생겼어요? 오피스텔 막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 많아지니까 막 그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남아 돌고. 그죠? 그러면서 건설업자는요, 분양이 안 되거나 임대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남아 도니까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가격은 막 떨어지고 물건은 남아 도니까. 결국은 건설업자는요, 대박 아니면 쪽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박 안 나면요, 그냥 쪽박 나면서 해외로 도주하거나 빚 못 갚고 그랬어 아닙니까? 배째라 나올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손해봤죠? 그러면 건설업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건설업자들이 내가 또다시 여기다가 오피스텔 지었다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오피스텔 지은 사람이 있어서 없어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또 풍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린 거는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똑같이 해서 그린 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좀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1보다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작습니다. 부호 무시하시고. 자, 그리고 이런 형태로 그린 걸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비탄력적. 공급이 이런 걸 1보다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둘 다 탄력도를 똑같이 해서 그린 겁니다. 어떻게 그린 거라고요? 똑같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요, 계속 뺑뺑뺑뺑 계속 돕니다. 이걸요, 순환형 거미집 모형이다 해줘요. 순환형 거미집 모형.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수요 곡선을 조금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할 수 있죠? 공급을 좀 이렇게 급한 형태로. 이런 걸 비탄력적, 이런 걸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완만한 형태를 뭐라고요? 탄력적. 급한 형태를요? 비탄력적. 이렇게. 그러면, 요 경우에는요, 자, 볼게요. 요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 거죠? 가면서
저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균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수렴형 거미줄 모형이라는 겁니다. 수렴형. 이건 어떻게 그린 거냐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있죠? 얘를 더 크게 그린 겁니다. 탄력도를요, 크게, 더 완만한 형태로 그린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완만한 형태. 자, 그리고 이번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요거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게 그릴 수 있죠? 얘를 더 완만하게 그릴 수 있네요. 공급의 탄력성을 줘다 이렇게 완만한 형태, 수요는 약간 급한 형태 있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어디 갔어요? 자, 여기서 출발한다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좀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요, 발산형 거미줄 모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발산형 거미줄 모형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옛날 영화 보면은 그 해변가에서 남자 여자가 데이트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요거는요, 여자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좀 뛰다가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 잡혀서 안 잡혔어요? 잡혀서 균형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요, 나 잡아봐라 하고 이제 도망갔잖아요. 근데 남자가 쫓아가다가 지가 바위에 걸려서 넘어져서 발이 부러진 겁니다. 그럼 점점 멀어져, 안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네요. 이런 걸 말 같지 않은 예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예라고요? 괜히 했나, 이거? 지금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이거 취소. 이거 없었던 걸로 할게요. 이거 취소. 없었던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일단 지우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자,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으로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크다. 이렇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이 색깔로 할게요.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 있죠? 거꾸로 해줘야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리고 기울기를 계산해도 마이너스 나오는데 항상 마이너스 무시해야 돼요. 항상 뭘 무시하라고요? 마이너스 무시하고 절대값만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이것도 얘는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울기 똑같다는 얘기죠. 얘는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하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건 아무래도 주거용 같은 것보다는 상업용 이런 데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4층짜리 상가를 딱 지었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럼 4층 정도라면 웬만한 건설업자는 막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박 나니까 막 서로 여기다 지을 거 아닙니까? 맞죠? 몇 년, 1년 정도, 2년 지나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니까 막 특별 분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팔리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거미줄 모형을 설명하는 예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자, 우리 계산 문제가 요거는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수요의 탄력성은 3이고 공급의 탄력성은 2다. 그럼 얘가 더 크죠? 그럼 이건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기울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두 번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계산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 부동산의 시장의 함수 조건에서 하야해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줄 모형에 의한 모형 형태는, 자, 보니까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A하고 뭐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자, 일단 요걸 좀 아세요. 뭐냐면 요게 P고 요거는 Q 아닙니까?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P에 대해서만 정리해야 할 수 있죠. P는 뭐 예를 들어 500 마이너스 3 QD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요거를 그림의 형태가 아니라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그림의 형태, 얘는요 식의 형태, 방정식 형태 아닙니까? 뭐 이렇게 P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어디 가냐면 요거 있죠, 3 있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이거 기울기예요. P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뭐라고요? 요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예요. 요 밑변분의 높이 요게 3입니다. 이렇게 1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세요. 네, 항상 P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Q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할만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먼저 거기 보니까 어디 갔냐면 A 부동산은요. 이 P는 500만에서 QD네요. QD 이렇게 이거 맞죠? 자, 이거는 수요 함수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요. 3P는 300 플러스 4QS네요. 3P는요. 300 플러스 4QS라고 했죠? 이렇게 이게 3인 줄 알았더니 4네요. 이렇게 고개만 돌렸다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부동산 보겠습니다. B부동산은요. P는 400만에서 2QD네요. EQD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EP는요, 100 플러스 4QS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요 2가 기울기예요. 제가 P로 정의됐을 때 요 2죠? 여기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P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얘는 P는요, 이렇게 2가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뀝니다.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쓰지 마세요. 2분의 500 마이너스 QD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요, 이것분의 이거 빼기 이것분의 이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250이죠? 그리고 요거는 1이 있다고 생각하면 2분의 1 QD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자, P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요. 다시 볼게요. P에 대해서 정리하면 500을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라고요? 250.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QD가 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 1이 있죠? 그러면 1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거 똑같이 연습해 볼게요. P는 30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100이 됩니다. 그리고 4를 3으로 나누면 돼요. 3분의 4 Q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울기를 따질 때도 마이너스 무시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 아닙니까? 수요는. 이게 수요 아닙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3분의 4. 그럼 2분의 1일 것 같아요? 3분의 4가 클 것 같아요? 얘는 반이고 얘는 3분의 4. 1보다 크죠? 그러니까 공급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그럼 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큰 거는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 아까 저기 수렴형이라고 했잖아요. 공급형.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 볼게요. 얘는 기울기가 그대로 2죠? 그대로. 그럼 요거 볼게요. 요거는요. P는 100을 2로 나누면 얼마요? 50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는요. 2분의 4죠? 4를 2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2 아닙니까? QS죠? 그러니까 요때는요. 둘 다다. 얘도 기울기가 2 아닙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얘는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순환형. 이렇게. 알겠나요? 다시 할게요. 요걸 안 했네요. 이거 항상 요렇게 하세요. 자,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수탄수 뭐라고요? 공탄발. 자, 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는요. 수렴형입니다. 공급이 더 탄력적일 경우는요. 발산형.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는요.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일 경우는요. 발산형. 그리고 기울기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뭐는 거꾸로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 기울기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되셨죠? 기울기는요. 거꾸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실전에 이렇게 쓰고 있으면요. 자, 25회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요때는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을 2로 나누면 돼요. 1을 뭐로 2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얘는요, 요거 나누면 3분의 4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2죠? 얘는요, 4를 2로 나누면 2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더 길기가 크죠? 그러니까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 얘는 둘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얘는요, 순환형 해주면 돼요. 연습하시면 금방 됩니다. 돼요?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할까요? 이렇게 지울게요. 얼른 할 수 있죠? 그다음 연습만 되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 얘는요 1QD입니다. 무슨 QD라고요? 1QD에 1이 있어나 마나죠? 1을 2로 나누면 되면 그러면 2분의 1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 나누면 되죠? 3분의 4. 얘는요, 그대로 2죠? 얘는요, 요거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2죠? 그렇게 해서 얘는 길이가 얘가 크죠? 얘는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서술형 지문에 1번 보겠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은요, 균형의 이동을 비교 동태적으로 설명했다. 이거는요, 몇 년에 걸쳐서 움직이는 모습 있죠? 이걸요, 동태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속 움직이는 모습. 정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수요 공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일시에 한번 옮겼을 때 있죠? 이걸 정태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한 번 움직이는 모습 있죠? 근데 얘는요,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움직이는 모습, 이걸요, 동태적 이론이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요,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바로 공급량 늘어나요? 다음 년도 돼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마늘 같은 경우 그 얘기하는 겁니다. 5번에 보시면 거미집 이론에서 공급자는요,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할 때 항상 주어진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공급자는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계속 폭락할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비합리적인 예측이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클 경우에, 그러니까 수요의 길이가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 볼게요. 수요 곡선의 길이가 크잖아요. 이런 형은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이 나타납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클 경우에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점점 균형에서 이탈하여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발산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약간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는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급에요, 시차가 즉각 늘릴 수만 있다면 이런 형태가 안 나타나죠.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있죠. 요거 있죠. 요건데 요 부동산 시장론의 시장의 형태하고요, 오른쪽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있어 없어요? 요런 것들은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1, 2월 달에 한 내용 중에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요거 살짝 넘겼다가 5월 달에 할 겁니다. 다시 할게요. 1, 2월 달에 한 내용 중에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 있죠? 요거, 잠깐, 연기했다가 5월 달에 할 겁니다. 5월 달에 반드시 해놓을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5월 써놨어, 안 써놨어요? 5월 딱 써놨잖아요. 근데 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몇 장 넘겨볼게요. 몇 장 넘겨보시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58페이지 볼게요. 58페이지에 보니까 효율적 시장 이론, 요거 있죠? 여기서부터, 요 효율적 시장 이론은요,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주택시장, 요거는요,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 157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63페이지에 주택의 주거분리와 여과현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157페이지. 요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장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66페이지에 보시니까 맨 위쪽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대 이론 있죠? 요거는요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195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 한 장 넘기면 69페이지까지죠? 여기까지 정리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낫겠네요. 잠깐 쉬겠습니다.